그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살게 된 데까지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결혼 전에는 항상 명절이 가장 싫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는데 저에게 명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무료한 날일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저 역시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처갓댁으로 가서 지내다 보니 이제 저 역시 명절이 기다려지네요. 저 역시 아주 어릴 때는 평범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시 흔하지 않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머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해요. 하지만 두 분은 할머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가족은 명절에도 할머니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버지와 저만 할머니 댁에 가서 하루 자고 오곤 했죠. 당시 어머니는 음식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 제법 잘 되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리신 거죠. 상인들 사이에 꽤나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적은 돈을 투자하고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집과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몽땅 사기꾼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사기꾼은 그대로 도망을 갔고 어머니의 가게는 물론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 사기꾼을 잡겠다고 돌아다니셨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버지는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돈을 벌었지만 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한 우리 집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 사기꾼을 잡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고 우선 돈을 벌어서 빌린 돈부터 갚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사기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이 이사한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거기에서 불행은 멈추지 않았죠. 퇴근 후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아버지마저도 트럭과 사고가 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들 통탄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렸고 조의금까지 털어가고 말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망하게 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한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되었죠. 그래도 집주인이 몰래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덕에 다행히 집을 정리하며 받은 보증금 2천만 원은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 집에서 학교까지 40분씩 통학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학업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조금 하향 지원을 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기숙사가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죠. 그렇다 해도 기숙사비와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만 했습니다. 공부만 해도 장학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니 저의 대학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2천만 원을 쓰고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 그 돈을 쓰지 않으려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저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드디어 제 손으로 돈을 벌게 되었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회사 근처에 혼자 살게 되었지만 주말이면 절 키워주신 할머니를 뵈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할머니가 저에게 만나는 색시 없어? 빨리 색시 데려와. 할미 증손주 보고 싶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실 결혼에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저를 흔쾌히 사위로 받아줄 부모님은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지금 제 장인 장모님 말이죠. 아내와는 30살의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배가 제 사수였는데 퇴근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성장 과정까지 모두 말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저에게 무연아, 너 소개받아 볼래? 너보다 3살 어린 여자야. 이쁘지는 않은데 착하지도 않고 근데 아무데나 시집은 못 보내겠네. 네가 데리고 살아봐 하며 자신의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사진 속 여자는 선배의 말과는 달리
상당히 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선배 여동생을 만나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선배 부모님이 싫어하실걸요? 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 엄청 좋아하셔. 내가 네 이야기 가끔 했더니 엄마가 윤희 소개해주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선배의 대답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본인의 딸을 소개해주라고 하셨다니 말이죠. 그렇게 선배의 소개로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심성도 고왔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연인이 된 우리는 2년 만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처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날, 두 분 다 성실하고 일도 잘한다는 이야기는 선배에게 많이 들었다며 아주 흔쾌히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아내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역시 살뜰하게 잘 챙겼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내는 먼 길을 마다하고 자주 할머니께 가 말벗이 되어드리곤 했죠. 그러나 할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는 결국 안아보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죠. 18살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슬퍼하는 저를 챙기는 한편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도 부지런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형님 부부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저와 아내를 도와주었죠. 그렇게 새로 생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젠 할머니도 마음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만에 아내가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아빠가 되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욱 그리워졌죠. 하지만 빚을 지고 무책임하게 달아난 어머니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와 아내 그리고 처가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 가정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서로 집안일이나 육아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눈에 보이면 미루지 않고 먼저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집안일로 인한 충돌은 없었죠. 그리고 저는 항상 아내를 배려했고 아내 또한 저를 존중했습니다. 그 덕에 아이도 긍정적으로 밝게 잘 자랐고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과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는 형님 부부도 자주 만나며 우리 모두는 완전한 가족으로 서로에게 녹아들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최무현입니다. 무현아, 엄마야. 전화기 속 힘없는 목소리는 23년 전 가족을 버리고 달아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 무슨 일이시죠?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저는 바로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요, 미안하실 것 없어요. 전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늙고 힘드니까 연락하신 것 같은데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결혼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산 지 이제 10년 남짓이 되었는데 그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퇴근 후 저녁 식사 중에 아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 혹시 어머님께 전화 받았어? 혹시 당신한테도 전화 왔었어? 참나, 당신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당신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차단해버려. 아니다, 아예 번호를 바꿔버릴까?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자 아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전화 받지 마.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난 절대 용서 못해. 저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제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어머니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사실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애써 지워버리곤 했죠. 어머니를 만나면 또다시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 지금의 안락한 제 삶이 모두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이후 저와 아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놀러 가기도 했고 형님 가족과 함께 처갓집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죠. 사실 처갓댁이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서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곤 합니다. 2살 차이가 나는 사촌 언니와 자매같이 지내는 아이가
할머니 댁을 가는 것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언니와 함께 할머니 댁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 하네요. 게다가 장모님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분이라서 다들 처가댁에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모이면 저와 형님 그리고 장인어른은 셋이 낚시를 가기도 하고 근처에 등산을 다니기도 합니다. 장인어른이 큰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라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남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장모님과 아주머님 그리고 아내가 바통 터치를 하고 나가 여자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죠. 이런 시간을 보낼 때면 새삼 이 집안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씩 우리의 행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죠. 아내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때부터 야근이 잦은 편은 아니었지만 월말에는 마감이 있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는 늦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11년간 결혼 생활을 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요즘 일이 많아졌다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늦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1번 정도였는데 야근 횟수가 점점 늘어 심한 주에는 3번도 늦게 들어오곤 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던 저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아내의 늦은 귀가와 외출에 점점 의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토록 의심스러우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갈 때 한 번씩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도 했거든요. 설마 아이를 데리고 바람을 피우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어 결국 아내가 자는 사이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의 휴대폰을 뒤져봐도 별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더군요. 그놈과 연락하는 건 모두 지우고 들어오는 건가? 혹시 다른 휴대폰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 저의 모든 감각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집중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 처가댁에 가면 대부분 가족들과 보내던 아내가 2년 전부터는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혼자 나갔다 오는 일까지 생겼죠. 아이와 저도 같이 가자고 하면 여자들끼리만 모이는데 불편할 거라 하면서 나가버리기 일쑤였고 그 상황에 장인어른까지 같이 바둑두자 낚시 가자 하는 통에 따라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건지 점점 대범해지기까지 하더군요. 명절 연휴를 앞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군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목요일 날 6시까지 거기로 갈게요. 그날 봬요. 저는 상당히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뭐해? 그러자 아내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치기까지 하더군요. 통화는 끝났지만 미처 화면이 꺼지지 않은 아내의 휴대폰에는 정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내는 당황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인기척 좀 하고 다녀. 놀랐잖아. 하며 웃더군요. 그 웃음이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정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사진이 뜨지 않더군요. 철저한 사람이다 이거지? 네, 이것들을 진짜. 전 조용히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목요일 6시 거기 라는 것을 상기시켰죠.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절 연휴가 되어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출발했죠. 아내는 무엇이 그리 신났는지 처가댁에 가는 내내 아이와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더군요.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운전을 하고는 있지만 아내의 뻔뻔한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럴수록 목요일 6시 거기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역시나 처갓집에 도착한 아내는 장모님과 주방에서 무어라 이야기를 하더니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목요일이 되려면 아직 이틀이 남았기에 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그날 점심 먹기 전에 나간 아내는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아내가 나간 시간과 들어온 시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이 지나고 드디어 목요일이 되었죠. 전 오후 3시부터 괜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초조한 안색이 제 얼굴에까지 드러났는지 장모님께서 무연아 어디 아파? 얼굴 색이 왜 그래? 하며 걱정하셨죠. 저는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며 잠시 방에 들어가 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에 누워있다가 6시가 다가오자 아내가 살짝 방문을 열어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놈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된 것이죠. 전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용히 밖으로 나와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에 있는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찌나 신이 났는지 발걸음이 빨라 소리내지 않고 따라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와 장인어른이 자주 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시간에 왜 어둑한 산에서 만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던 순간 눈앞에 작은 오두막집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곳에 집이 있었어? 아내는 그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두운데도 휴대폰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그 집을 빠르게 찾아가더군요. 저 역시 지난 13년 동안 이 산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지만 이곳에 집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내가 그 집 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현관문 앞으로 갔죠. 그리고 집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곳은 모두 막혀져 있었기에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죠. 안에서 하는 대화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남자와 아내뿐이라는 것과 밖으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상당히 들떠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저는 살며시 손잡이를 돌려보았습니다. 그곳은 집의 형태는 갖췄지만 도어락 없이 보조 잠금 장치만 되어 있더군요. 살며시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문이 열리더군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문도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즉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를 때렸죠. 너희 새끼 뭐하는 놈이야? 네가 뭔데 내 부인장 이러고 있어?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어이쿠 하며 넘어진 그 남자 역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남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아내가 그만해! 하며 소리 지르더군요. 그리고 넘어진 그 남자를 일으키며 선생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하더군요. 아내의 어이없는 모습에 저는 눈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남편은 나야. 지금 저 새끼 챙기는 거야?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난 남자가 저를 보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부군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군요. 죄송해요. 제 남편이 아직 잘 몰라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제 예상과는 달리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심을 거두지는 못한 채 그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죠. 난 이 산에서 활동하는 약초꾼이요. 이게 자네 어머니께 아주 좋을 거요. 이거 찾느라 몇 달을 고생했네. 가져가시오. 하며 천에 쌓인 무언가를 저에게 건넸고 저는 엉겁결에 그 약초꾼이 건넨 것을 받아들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다친 곳 있으시면 꼭 병원 가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하며 아내는 약초꾼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죠. 그리고 저를 끌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저를 보고 아니 당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설마 내가 당신같이 멋진 남자를 두고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하며 웃더군요. 아내의 웃음에 저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나 당신한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먼저 들어줘. 하며 부탁을 하더군요. 뭔데? 나 사실 어머님 만나고 있어. 그래서 자꾸 늦고 그런 거야. 어머니?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인연을 끊은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 하더군요. 몇 년 전 자신의 SNS로 제 이종 사촌 동생이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통화를 했고 제 전화번호를 어머니께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 대한 격한 감정을 드러내자 어머니도 아내도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이후 제 마음이 풀릴 것을 기다리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내는 한 번씩 연락도 드리고 우리 가족의 사진도 보내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모님이 연락을 주셨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지금까지는 이모님이 근처에 살면서 챙기고 살았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시설로 보내겠다 하시더라고. 그렇지. 이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사실 어머님이 다리를 절게 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든. 저는 모르는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내는 자세히도 알고 있더군요.
잠시 제 눈치를 살핀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어. 간병인을 쓰기는 해도 요즘 사고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도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 한 번 가도 어머니 얼굴을 잠깐씩밖에 못 보고 오게 되더라고. 당신한테는 아직 말도 못하겠고 해서 엄마 아빠랑 상의를 했더니 그럼 이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하신 거야. 이 근처에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요양병원이 있거든. 믿을만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한 번씩 들여다보겠다고 하셔서 이쪽으로 모셨지. 하지만 처가댁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 그 빚을 갚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기력이 너무 쇠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더군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봐주신 장인어른이 그 산에서 약초를 캐신 분을 아내에게 소개해 주었고 아내는 그분께 산삼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그 빚을 다 갚으셨대. 그 빚 다 갚고 연락하신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원망한 것도 한 것이지만 어머니가 나타나면 그 빚이 또 우리 발목을 잡을 것 같아 더 매몰차게 굴었었거든요. 어머니가 나타나면 그 빚이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 더 매몰차게 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못난 사위 걷어주시고 저희 어머니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제 어깨를 감싸주시더군요. 무연이가 왜 못난 사위야. 잘난 우리 아들이지. 그리고 장인어른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면 우리 가족인 거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셨으니 이제 자네도 어머니를 용서해드리면 어떻겠나.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와 아이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아뵈었죠. 12살이 된 딸아이는 그새 할머니와 많이 친해졌는지 스스럼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더군요. 할머니, 수민이랑 엄마랑 아빠도 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전 그런 어머니 옆에가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27년 만에 본 어머니는 참 많이 늙으셨더군요. 그 모습에 목이 메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미안해, 무연아. 어머니는 사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었다 합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그곳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을 때도 아버지를 사지로 내몬 장본인이 본인이라는 생각에 할머니를 볼 용기가 없어 찾아오지도 못했다 합니다. 저와 아버지가 그 빚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그 사기꾼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23년 만에 3억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네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자면서 일을 했고 그 돈에서 고시원비 30만 원을 내고 30만 원으로 본인 생활비를 하면서 110만 원씩 꼬박꼬박 23년을 갚으신 거죠. 본인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빨리 모든 빚을 갚고 아무 걱정 없이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네요.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나니 이렇게 늙고 초라해져 버렸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28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니는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꾸준히 좋은 약초도 챙겨드리고 장인 장모님이 살뜰하게 돌봐주시니 최근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듯 했죠. 요즘은 가끔씩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처가댁에 오시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 전 그 약초 선생님으로부터 아내가 의뢰해놓은 좋은 산삼을 캤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이번 명절에는 제가 직접 그 산삼을 받아 어머니를 찾아뵈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알려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